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1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중동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저희가 한번 이란에 최근까지 있다가 귀국한 한 분을 모셔서 이란의 현재 분위기와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 조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전에는 물론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살펴보고요,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프로TV 권순우 팀장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씨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심층에 나오는 임명목 작가가 지난주까지 이란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다들 주변 사람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그 뭐 다행히 무사히 귀국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네. 오늘 얘기를 이란 현지 분위기 얘기를 좀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환율 상황도 아마 이 중동 정세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불안한, 또 일본 엔화도 굉장히 많이 또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공고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황 잠깐 읊어드리면은 미국은 거의 뭐 혼자 나홀로 강세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뭐 2% 넘게 빠졌는데 네. 다우존스는 0.17%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2%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S&P 500도 마이너스 0.21%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중동 정세가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 파월 의장 발언이 좀 더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그리고 저 현재 통화 정책 수준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 대처하기에 좋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는 안 내리겠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지표들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물가가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뭐 네. 이렇게 요철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단기적인 지표들에는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목소리를 좀 내다 보니까 어제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2년 만기 국채금리 수익률이 한 4.98% 마감했는데 그 장중에는 5.01%로 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에 5개월 만에 국채 수익률이 5%가 넘었다는 건데요. 네. 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 2년 만기 수익률이 5%를 넘게 준다. 네. 그럼 사실 야, 이게 진짜 금리가 높긴 높다라는 거를 좀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예. 지금 몇몇 분들이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동 쪽에 직접 교역한 규모도 적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뭐 유가라든지 혹은 우리나라가 뭐 수출입을 또 워낙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고, 또 뭐 금리라든지 환율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보다 우리 경제에 더 영향을 줄 이슈가 뭘까 싶을 정도로 큰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네. 지금 상황에서 뉴스는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보통 이런 전황 상황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전해드리는 거를 웬만하면 뉴스 3에서는 좀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을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이스라엘 소식 먼저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란에다가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는 뜻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두 번에 걸쳐서 공식화를 했는데 이스라엘 수석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이 그 이란발 탄도미사일의 잔해를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공격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란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가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란을 향해서 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는 확전을 막기 위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방식을 하겠다라고 좀 강조한 거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내적인 정치도 염두에 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뭐 이렇게 확전을 안 가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이것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미국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MBC가 미국 당국자 4명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이 이란 본토 밖에 있는 이란 병력이나 이란 대리 세력을 향한 공격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 밖에 있는 이란의 뭐 대리 세력이든 뭐 이란의 썸띵이든 그걸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이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라는 거를 약간은 염두에 두면은 미국의 바람도 좀 일종에 담겨 있지 않을까. 서로 직접 본토 공격하진 말고 그냥 약간 그 외곽 치는 거 정도로 좀 마무리하자. 그런 거 정도 그쵸. 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미국 당국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하고 얘기를 할 때 이란의 공격 시나리오를 이제 아예 소규모에서 이스라엘의 사상자를 내는 광범위한 공격 방향들에 대한 거를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반격을 하면 어떤 반격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소규모 공격보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상자가 나는 광범위한 공격까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부터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들을 이스라엘 군부에서 유럽에다 설명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공격들을 봤을 때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반격하고 이런 시나리오들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 중에 지금 어쨌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사망자나 광범위한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 본다면은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 밖에 대한 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그 MBC에서 보도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나리오는 이제 뭐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거는 그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 핵시설은 아무래도 민간인이 사는 지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점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이제 피해자였다 그러면 지금은 가해자의 위치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란이 지금 수백 기, 200기가 넘는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쐈다고는 하지만 다 막아낸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진짜 뭐 이란에다가 뭐 전면전적인 공격을 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편을 오히려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핵시설을 공격한다라는 거는 이란의 핵시설은 안 그래도 국제사회에 좀 비판의 대상이 되던 시설이잖아요. 핵시설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핵시설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조금 그 전문가들이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이게 굉장히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핵시설이? 뭐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뚫고서 영향을 주려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 정도의 무기가 좀 지원이 돼야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일단 정확한 위치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정확한 위치는 대충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그 정밀 타격을 해야 벙커버스터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날아가려면 중간에 있는 국가들이
영공을 또 열어줘야 되거든요. 시리아, 이라크 정도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들이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이란 핵시설 공격은 좀 괜찮은 시나리오긴 한데 네. 이게 그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 시설은 이제 군시설에 대한 공격인데 네. 그 군시설에 대한 공격에는 요인 암살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을 지휘했던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에 대한 강력한 암살 작전을 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요런 친이란 무장 단체를 타격하는 방안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요 시나리오도 이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잖아요. 네. 헤즈볼라랑 후티 반군하고는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조금 더 공격한다고 해서 그게 그쵸. 이란에 타격을 크게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공식적인 반응은 이란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광범위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다. 요게 이란 대통령의 공식적인 반응이고요. 네.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지 제가 원문을 안 봤는데 이란 대통령은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각에서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고통스러운 방식이라는 것에 약간 좀 방점을 찍는다면은 그 전면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조이는 것. 고통스러운. 네. 뭐 이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 어제 미국장이 좀 들빠졌던 이유에는 네. 그 양쪽의 대응들이 서로 보니까 약간은 전면전은 피하고 있는 것 같다. 좀 고통스럽게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 단기간에 전면으로 붙는 분위기는 아닌 네.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어제 미국장은 조금 들빠지게 된 것 아니,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뭐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만 일단 보면 예.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그 영사관 건물을 폭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군 수뇌부 한 7, 8명이 이제 사망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응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드론을 보냈으나 사실상 경제적인 뭐 약간의 타격 정도가 있었지 뭐 생명의 위협이 국민들이 막 다친다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위협은 받았지만 죽진 그렇죠. 않았죠. 뭐 예. 미국이 도와주기도 했고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방어를 어쨌든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 공격 잘 막아낸 공격을 다시 보복하겠다고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나서는 거는 이건 이스라엘이 좀 너무 오바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듭니다. 그렇죠. 그 생각이 되게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들,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반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국제사회가 다들 그 정프로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반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하긴 하되 네. 뭐 이렇게 진짜 전면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굳이 둘 간의 계산서 따져보면 사실상 이란이 더 손해본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정프로님 말씀이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했던 거랑 거의 같은 논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한테 네. 야, 다 막은 거면 네가 이긴 거 아니냐. 네. 이겼는데 뭘 또 해. 뭐 아.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아무리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는 썩 설득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를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어떤 논리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막 환율 때문에 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네. 유로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환율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400원이 뚫렸었어요? 뚫렸었습니다. 전중에.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것도 시황 관련한 뉴스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네 번째 1,400원을 뚫었던 상황이어서 좀 종합적인 얘기들과 전문가들의 전망들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17개월 만에 장중한 때 1,400원이 뚫렸는데요. 이 1,400원 뚫린 거 내려온 것도 뭐 시장 반응에 의해서 내려왔던 건 아니고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네.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하는데 이것도 그 외환 당국의 개입 방식도 예전에는 그냥 슬금슬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 그냥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새 외환 너무 상황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네. 기자들이 알아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쓰고.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하면은 뭐 노코멘트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을 안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그렇긴 해야 되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름아름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선문답하듯이 서로 알면서 모르는 척. 예. 예. 그리고 슬쩍 이렇게 연합뉴스나 이런 데다가 전화해가지고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끊고 그럼 적당히 구조 개입했다고 쓰고 정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는 아예 그냥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공동 성명이 나와서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나친 쏠림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내용 자체는 별 내용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오그마 한국은행 국제금융과 국제국장 네. 오그마 한국은행 국제국장하고 네.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공동으로 낸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뉘앙스를 왜 아까 쓸데없이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요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네. 이렇게 담당 국장들이 실명 걸고 공동 개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제는 이 정도 개입을 해서 1,400원대 아래로 일단 내려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달러 인덱스는 또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네.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6대까지 5개월 만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엔화 환율도 154.3엔 3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엔화보다 원화가 더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엔당 900원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조윤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제 그만두시는 분이거든요. 그만두시는 분인데 어제 그 기자간담회 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영향을 받는 이유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좀 이렇게 종합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어제 수출입 물가 지수가 나왔었어요. 네. 수출입 물가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은 총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수입 물가가 2.5, 1, 0.4 이렇게 계속 매월 오르고 있거든요. 2.5, 1, 4 이게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 중에서 만약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석탄 및 석유 제품이 4%, 1.5%, 1%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지난 분기 내내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 내내 올랐는데 4월 들어서 더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금리 인하는 둘째치고 금리를 오히려 높여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리를 높이지 못한다면 해줘야 되는 건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지금 유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은 상방이 열려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쵸.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전문가들도 그 전망치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 박수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분기 중에 원달러 환율이 1,4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당국의 개입이 없다면 1,45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규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확정이 될 경우에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1,400원대 진입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1,440원을 환율 상단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약간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네네. 거예요. 이걸 뚫고 그냥 막 계속 1,45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전망까지는 아니지만 이전까지는 보통 한 1,340원 정도 선을 이렇게 방어선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340원 방어선 뚫리고서 1,400원까지 이렇게 한 방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방어가 될지, 방어가 안 되면 1,45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자주 3프로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나마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는 펀더멘탈하게 보면 위기 상황은 아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 네. 근데 그게 이제 1,400원대 환율이 뭐 열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어제 나온 뉴스들이 다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안화 환율하고 굉장히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기든 중국 경기든 좋아야 우리나라 환율이 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중국에서 발표했는데 1분기 성장률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중국.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예, 5.3% 나왔는데 네. 로이터 예상치가 4.6%였습니다. 그럼 5.3이면 되게 잘 나온 거잖아요. 네. 되게 잘 나왔으면은 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으네. 위안화가 좀 더 강해야 되겠네. 그럼 위안화랑 연결된 한국 환율도 저렇게까지 튈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의 이 숫자를 보면서 다들 근데 저거 숫자 잘 나온 거 맞아? 왜요? 너무 높으니까. 아, 의심하는구나 또. 예, 예.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이 추세가 조금 이상해요. 추세가 왜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3월 경기 지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1, 2월의 전망 산업 생산이 7%였는데 3월에는 4.5%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기로 보면 5.3% GDP 성장률이 좋은데 이걸 월로 끊어서 보니까 1, 2월에는 7%였는데 산업 생산이 5.4로 떨어졌고 내수 소비 같은 경우에도 전월 1, 2월에 5.5%였는데 소매 판매가 3.1%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1, 2분기가 좋았고 3분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지난 분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을 거쳤었던 거고 네. 2분기에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아, 그래요? 위안화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부정적인 얘기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권 팀장님이 죄송할 건 아닌데 상황이 진짜 2분기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하네요. 여튼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다. 여러 국제 정세나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나 등등 우리 시장이 이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1분기가 되게 선녀였더라고요. 네. 어제 우리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잖아요. 2% 넘게, 2% 넘게 빠졌던데. 빠졌죠. 예.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외국인들 열심히 사더니 또 삼성전자 8만전자 깨졌잖아요. 예.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봅니다. 종가로는 다시 오르긴 했네요. 예, 세 번째 뉴스는 네. 이게 워낙 매크로한 이슈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사소하게 보이는 태양건설. 태영. 예, 태양건설 이제 그 구조조정 계획이 나왔는데요. 일단 대주주 주식은 100대1 감자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주식을 감자. 예, 100대1 감자면은 거의 주식 다 없애버렸다라는 얘기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2대1 감자를 검토하겠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분들도 그 주식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 그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되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용의 심장으로 베팅하셨던 분들 좀 있으실 텐데 네. 거래 정지도 되고 2대1 감자도 맞고 하면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300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 잠식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그 자본 확충을 한 1조 원 정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뭘로?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네. 대주주 주식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100대1 감자 맞아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주주 주식이 40%에서 60%로 늘어나게 돼요. 그게 왜 늘어나게 되냐면은 태영건설 TY홀딩스에서 태영건설로 자금을 빌려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려준 돈은 차입금인데 네. 차입금을 자본,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네. 이 돈 빌려준 거는 원래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자본으로 돌리는 겁니다. 주식으로. 그래가지고 대주주 분율은 60%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대주주는 태영건설의 기존 대주주는 주식을
6대 1로 감자를 무상으로 하고 일단 하고 그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영 그룹에서 홀딩스에서 태영 건설에 준 돈, 빌려준 돈, 신규로 넣어준 돈.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준 돈을 그냥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태영 홀딩스가 여전히 뭐 한 60% 정도의 지분율을 갖게 되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그 태영건설이 잘해서 살아난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원래 안 되면은 이게 망하면은 채권자로서는 뭘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주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럼 기존에 있는 그 채권단, 그러니까 금융회사들도 금융권에서도 자기네가 빌려준 돈의 한 절반 정도를 주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합쳐서 1조 원 정도 증자를 하기로 했고 네. PF 사업장 중에는 한 20곳 정도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뭐 대주주들은 60%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고 네. 그러지 않게 된다면은 이제 채권도 아니고 주식이니까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변수가 뭐가 있냐면 이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지금 대부분 PF 사업장들의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네. 하반기에 금리가 좀 내려갈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채권단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만기를 신규 자금 지원은 거의 안 하긴 하는데 만기를 연장할 때 하반기엔 그래도 금리가 좀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한다라는 건 채권을 매수하는 행위랑 같은 행위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쪽에다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파월 의장 말대로 금리가 안 내려가면 그럼 PF 사업장 이거 계획장 것도 좀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새 그 뭐 부동산 PF 얘기가 좀 부쩍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그 복잡한 매크로 금융 상황하고 제일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직결되는 데가 PF 사업장이라서 그런 네. 얘기들이 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그 대주주들의 뭐 사직 출연 같은 거는 했나요? 그때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게 한 거죠. 좀 했어요? 네, TY 홀딩스에서 네. 는 돈에 뭐 거기에 뭐 윤세영 회장 돈, 윤석민 회장 돈, 거기에 뭐 또 이렇게 딸 돈 이런 돈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태영건설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이슈가 좀 많았는데 최근 뉴스 하나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4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께 피자, 한우, 커피, 치킨 저희가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를 또 해놨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이곳 라이브 오프닝벨 바로 마치자마자 대단한 이벤트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우 드실 분들, 또 치킨 드실 분들, 피자 드실 분들, 커피까지 필요하신 분들 그때 어디 가지 마시고 9시 반부터 쭉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진행합니다. 그때 또 오시죠? 예. 네, 저도 아마 그때 잠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시 반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